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장 속 돈의 가치가 하룻밤 새 몇 %씩 증발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45년 전 미국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섰습니다. 달러를 인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1971년 8월의 한밤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V 속에서 닉슨 대통령이 짧고도 치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세계 금융의 기둥을 흔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달러는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 가능한 믿음의 화폐였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돈은 더 이상 금속의 무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떠다니는 종이 위에 자신들의 미래를 걸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폭발음이 들리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석유의 흐름이 막히자 세상에 피가 멀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고 모든 것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뉴스가 아닌 체온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장바구니를 채운 물건들이 내일은 절반밖에 살 수 없다는 공포. 그 공포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옛날의 화폐로만 여겨졌던 금이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금을 사기 시작하자 모두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탈출구를 찾는 본능 같았습니다. 1979년 겨울, 미국의 거리 곳곳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평범한 주부도 전당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손에는 금반지, 은수저, 혹은 결혼식 때 받은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사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금을 사지 않으면 내 돈이 휴지가 된다는 절박함이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80년 1월, 그날 런던 금시장의 전광판이 불타듯 빛났습니다. 35달러였던 금값이 850달러를 찍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300% 폭등. 그날은 마치 인류가 공포라는 연료를 태워 만든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꽃놀이는 끝이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이 바로 대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헌트 형제는 세상을 상대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돈은 은이다. 그들은 전 세계 은을 사 모으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은값은 1년 만에 8배가 뛰었고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그 미친 불길은 금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 사면 늦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짓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가 갑자기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은 선물은 매수 금지, 매도만 허용한다.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남은 시장이 어떤 꼴이 될까요? 지옥이 열렸습니다. 이틀 만에 금값은 850달러에서 680달러로 2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헌트 형제가 파산하자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은은 하루 만에 반토막, 금은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단 2달. 모두가 불멸의 자산이라 믿었던 금이 절반의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공포가 만든 상승은 믿음이 돌아오면 붕괴한다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탐욕의 벌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화폐를 믿지 못했고 정부를 믿지 못했고 오직 손에 쥔 금속 덩어리만이 진짜라고 느꼈습니다. 그 믿음은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의 외침이었습니다.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거울이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수록 금의 얼굴은 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복원되면 금은 다시 평범한 금속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금의 운명은 인간의 심리, 그 심리를 통제하는 정책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1980년의 시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은 차트를 보며 열광했지만 그 차트 뒤에는 수천만 개의 손, 수천만 개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반지를 팔아 금을 샀고 누군가는 집을 팔아 달러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경제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가 죽어간다고 믿었고 금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만든 것이 1980년의 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시장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부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금은 길을 이끄는 나침반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불안이 비칠 때마다 반짝이는 거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화폐를 믿지 못할수록 그 거울 속 금빛은 더욱 강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지는 순간 그 빛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1980년의 불꽃은 단순한 역사적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일까요? 다음 2부에서 그 불꽃을 피워 올린 1970년대의 완벽한 폭풍, 닉슨 쇼크, 오일 쇼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비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0년의 폭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씨는 이미 1970년대 내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1980년의 대학살도 오늘의 시장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는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혼란, chaos, 불신 distress, 그리고 무능 incompetence.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전 세계의 화폐 체계를 뿌리째 흔든 폭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나라는 미국을 믿고 달러를 금과 연결해 두었습니다. 달러는 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림자는 실체를 잃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에 묶여 있지 않았고 미국 정부의 신뢰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화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과 복지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총알과 국내 복지의 예산이 같은 인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인쇄기의 소음이 커질수록 세계는 불안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금을 요구했고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닉슨은 선언했습니다. 약속은 끝났다. 그것은 사실상 세계적인 디폴트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폭풍이었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달러 대신 진짜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중동에서 불어왔습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터졌고 오일을 무기로 한 아랍 국가들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펙은 원유 수출을 금지했고 석유 가격은 4배로 폭등했습니다. 기름 한 톤값이 3배, 4배가 되자 공장에 불이 꺼지고 트럭이 멈췄고 난방비가 월급을 삼켜버렸습니다. 기름은 문명의 혈액이었습니다. 그 혈액이 멈추자 문명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유가 폭등은 모든 물건의 원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빵값, 전기요금, 교통비 모든 것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같은 돈을 벌면서도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지며 유가는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오일 쇼크. 세상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일상 속에 머무를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보통 물가가 오를 때는 경기가 좋고 공장이 돌아가며 일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의 미국은 달랐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는 늘었습니다. 경제는 멈춰 있는데 물가는 폭주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축을 해도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은행 이자가 10%라도 물가 상승률이 15%라면
실질적으로 매년 5%씩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모을수록 손해인 시대. 사람들은 은행 대신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ED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장 아서 번스는 금리를 조금 올리다가도 경기가 주저앉으면 다시 내렸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중앙은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샀습니다. 금값은 곧 달러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달러가 흔들릴수록 금은 빛났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 세상을 눈멀게 만들 정도로 이 세 가지 닉슨 쇼크,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이들이 합쳐져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습니다. 그 폭풍은 1980년 1월 런던 금시장의 전광판 위에서 마지막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1980년의 폭등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 붕괴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달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금은 빛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역사의 교훈 하나를 정리해 봅시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은 종교가 된다. 1970년대 미국 사람들에게 금은 신앙이었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해도 통계가 변해도 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1980년의 광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공포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 질서를 다시 세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체구, 입의 시가를 문냉정한 경제학자. 그의 이름은 폴 볼커 파울. 볼커. 그는 1979년 8월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며 이 한 문장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죽이겠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가 들고 있던 것은 물이 아니라 망치였습니다. 그 망치는 곧 1980년대의 피를 부르는 도구가 되었고 금시장에 20년의 암흑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3부에서 우리는 볼커의 망치가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인플레이션의 살인자라 불리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1979년 여름 미국의 경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5%를 넘어섰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금리는 하늘을 향해 뛰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물가가 달렸습니다. 이제 달러는 끝났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누구도 연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말은 농담이 되었고 뉴스보다 금값이 더 정확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 2미터, 굳은 얼굴에 시가를 문 사나이. 그의 이름은 폴 볼커 파울. 볼커. 그가 의장으로 임명되던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볼커가 택한 무기는 망치였습니다. 그는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 마취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병을 끊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연준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연준은 금리를 조금씩 조절하며 시장을 달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되지 않았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볼커는 말했다. 우리는 금리를 조절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돈의 양을 조절한다. 그는 달러의 수도꼭지를 틀어잠갔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만들었고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기준금리는 11%에서 20%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금리였습니다. 볼커 쇼크, 볼커 쇼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기업들은 숨을 못 쉬었습니다. 그러나 볼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회의 압박, 백악관의 항의, 농부들의 시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에 모인 농부들은 볼커를 교수형에 처하라 라는 팻말을 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가를 문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인플레이션이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그의 처방은 잔인했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했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괴물의 숨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14.8%였던 인플레이션은 1983년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볼커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목을 꺾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수많은 희생을 남겼습니다. 그가 만든 불황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가 되살아났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 사람들은 다시 미국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통제할 수 있다. 이 통화는 믿을 만하다. 이 신뢰의 복원은 세계의 돈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달러가 강해지자 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1980년 1월 850달러였던 금값은 1년 뒤 480달러, 2년 뒤 35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다시는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볼커의 망치는 단순히 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킹 달러, 킹 dollar의 귀환. 미국의 금융 패권이 다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달러로 거래하고 모든 자본이 미국 국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생긴 하나의 공식은 오늘날까지도 시장의 가장 강력한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오르면 금은 죽는다. 달러의 신뢰가 강해지면 금의 신앙은 약해진다. 볼커의 금리 20%는 달러를 다시 신의 화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다시 단순한 금속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기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볼커는 영웅이 되었고 연준은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가 휘두른 망치는 단지 금리를 올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통화의 가치를 지킬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의 불을 껐습니다. 1980년의 금대악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엔 달러의 깃발이 다시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 연준은 다시 볼커처럼 망치를 휘두를 수 있을까? 45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훨씬 더 많은 빚, 훨씬 더 복잡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훨씬 더 취약한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볼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이번에는 경제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4부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1980년은 반복될 수 없는가? 그리고 오늘의 금시장은 왜 그때의 붕괴 대신 새로운 질서를 향하고 있는가? 1980년의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의 목을 꺾은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자 괴물처럼 날뛰던 물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러는 부활했고 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5년,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번에도 금은 다시 무너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이제 세상은 1980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이는 단 3가지 단어로 설명됩니다. 부채 덱, 체질 structure, 그리고 권력. 1. 부채의 무게가 달라졌다. 1980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30% 남짓이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20%까지 올려도 이자 부담을 감당할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미국은 젊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120%를 넘어섰습니다. 총 부채는 37조 달러. 만약 금리를 볼커 시절처럼 20%로 올린다면 정부가 1년에 내야 할 이자만 7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의 연간 세입이 4조 5천억 달러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볼커의 망치는 더 이상 들 수 없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의 미국이 30대 청년이었다면 2025년의 미국은 80대 노인입니다.
그 노인에게 30대가 맞았던 강력한 약을 투여한다면 병보다 약이 먼저 그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의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파산합니다. 2.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 1980년의 미국은 여전히 제조업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철강, 가전, 반도체, 세상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여도 시간이 지나면 생산과 수출이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근육이 단단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미국은 다릅니다. 이제는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이 소비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부의 근간은 실물보다 금융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가게는 빚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좀비 기업이 도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며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1980년의 불황이 근육통이었다면 2025년의 불황은 심근경색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다면 볼커의 약을 다시 쓰겠다는 발상은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3. 세계의 권력이 달라졌다. 1980년대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한쪽엔 미국, 다른 쪽엔 소련. 세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20%로 올리자 모든 자본은 안전한 피난처로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킹 달러의 시대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세상은 다극화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미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중국, 인도, 브릭스, 유라시아, 중동, 다른 축의 금융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성경처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생기겠지만 그만큼 이자 부담도 폭발합니다.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 국채를 누가 사줄까요? 이제 외국의 큰 손들은 돌아서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직접 달러를 찍어 자신들의 국채를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준의 함정 Fed Trap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터지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합니다. 좌로 가도 지옥, 우로 가도 지옥. 연준은 더 이상 망치를 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손끝이 떨리는 외과용 메스뿐입니다. 4. 신뢰의 방향이 바뀌었다. 1980년엔 연준이 신뢰를 회복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국민에게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그 신뢰가 달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금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연준은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달러를 찍어야 하고 달러를 찍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모순된 게임에서 연준은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1. 신뢰를 지키고 경제를 죽이느냐. 2.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버리느냐. 그들은 반드시 두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은 표와 부채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다시 빛나는 이유입니다. 5. 1980년의 교훈, 2025년의 현실. 1980년의 금 폭락은 달러 신뢰의 부활이었습니다. 2025년의 금 상승은 달러 신뢰의 포기입니다. 1980년의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의 결과였지만 2025년의 금은 시스템 리셋에 대한 보험입니다. 연준이 다시 볼커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금이 오르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진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한 문장. 1980년의 금은 공포의 자식이었다. 2025년의 금은 신뢰의 사망 신고서다. 다음 결론부에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투자자에게 주는 단 하나의 원칙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 원칙은 45년의 역사가 증명한 진리이자 다가올 10년을 대비하는 생존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5년 전의 광기를 다시 걸어왔습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은이 날뛰고
시장이 미쳐버렸던 그 시절. 그리고 모든 불꽃을 단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꺼버린 남자, 폴 볼커. 그의 망치는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훈은 단순히 금은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경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금의 가격은 달러의 신뢰를 비추는 거울이다. 1980년 금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연준을 믿었고 그 믿음이 돌아오자 금은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연준은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37조 달러의 부채는 약속을 지키는 힘을 갉아먹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금은 더 빛납니다.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뢰의 붕괴에 대비하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2. 1980년의 교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실패한다. 1980년 이후의 세대는 한 가지 트라우마를 가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금은 끝난다. 그 말은 그때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렸습니다. 그때는 연준이 강했습니다. 이제 연준은 빚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가 달러를 숭배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달러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뢰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신뢰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리, 같은 정책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1980년의 금리 인상은 달러를 구했지만 2025년의 금리 인상은 달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3. 현명한 투자자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봅니다. 가격이 오르면 환호하고 내리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그 차트를 움직이는 손을 봅니다. 그 손은 언제나 신뢰, 부채, 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금은 세상의 심리 검사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믿을 때 금은 조용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의심할 때 금은 노래합니다. 당신이 금을 사야 할 때는 뉴스가 아니라 신뢰의 균열음이 들릴 때입니다. 통화가 흔들리고 시스템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금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4. 결국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반복한다. 폴 볼커의 망치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포와 탐욕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박동합니다. 이 리듬이 바로 시장을 만들고 거품을 부풀리고 다시 터뜨립니다. 그때의 공포가 오늘의 공포와 다를 리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그 공포가 더 정교하고 더 조용하며 더 체계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1980년의 역사를 공부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인가? 5. 단 하나의 원칙. 마지막으로 45년의 역사가 남긴 단 하나의 원칙을 적습니다. 금의 가치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의 부재에서 태어난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만 신뢰의 붕괴는 세대를 바꾼다. 그래서 1980년의 불꽃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그 불꽃이 남긴 열기는 지금도 우리 발밑을 데우고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금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정부인가, 통화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인가. 45년 전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못해 금을 샀습니다. 45년 뒤 사람들은 다시 시스템을 믿지 못해 금을 삽니다. 결국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0년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공포에 휩싸인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고는 다시 울린다.